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네,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함께 공부를 하시도록 하죠. 네,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네, 한국판 베브리지 보고서 바로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쭉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복지국가가 뭐냐고요?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경제복지 통합체제입니다. 경제학과 복지학을 넘나드는 복지국가 교과서이자 안내서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회 행복지수와 결정 요인인데요. 제1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이상희TV에서 1회 방송을 꼭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국민은 행복한가요? 자, OECD 행복지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OECD 행복지수 Better Life Index입니다.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주거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 건지, 소득 수준은, 고용은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육 수준, 환경, 시민의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이건 주관적 만족도죠. 그리고 안전, 일과 행복의 균형. 이렇게 11개 지표로 되어 있는데요. 삶의 만족도, 이것은 이제 주관적 그 지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 삶의 만족도, 여기 주관적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OECD에서 매년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순위까지 매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하위권 점수 순위 중에서 이 점수가 제일 나쁜 게 이 삶의 만족도. 이건 거의 뭐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 이것도 아주 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안전도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소득이라든지 뭐 고용, 그리고 교육, 건강, 뭐 이런 것은 비교적 점수가 높은 것도 있고요. 이 공동체, 이것도 점수가 아주 나쁩니다. 아주 형편없이 나빠요. 그러니까 연대의 질서가 훼손되어 있는 거죠. OECD 행복 지수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행복 수준을 따져봤을 때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 OECD 말고 유엔에서도 또 행복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3월 20일 발표하는데요. 이날이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국가별로 행복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자, 올해 2020년 순위를 보면요. 핀란드가 1등 했네요. 덴마크 2등, 그리고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5등, 네덜란드, 스웨덴 7등, 이렇게 해서 1위부터 7위 안에 빨갛게 제가 표시한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까지 북유럽 5개 나라가 행복순위 7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이니까 유엔에 속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순위, 국가별 행복순위를 매긴 건데요. 미국은 18위, 일본은 62위, 우리나라 61위를 했군요. 그런데 북유럽 5개 나라는 1위부터 7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뭔가 어떤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요 18위에 그쳤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62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이 행복 점수를 산출하는데 사용했던 지표 있겠죠. 이 지표가 6가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면 행복 점수가 높겠죠. 건강, 기대 수명, 그리고 사회적 지지. 자, 우리나라는요 이 사회적 지지 점수가 형편없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형편이 없어요. 복지가 부실해서 그렇죠. 또 이것도 형편이 없어요. 내 삶을 선택할 자유가,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형편없이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관용 점수도 낮죠. 우리가 사회적 연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패는 또 꽤 높은 편이에요. 승자 독식의 세상이니까 부패는 높고 관용은 낮은 거죠. 자,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 자, 마샬의 시민권 이론으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공민권, 즉 자유권인데요. 자유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 그렇죠. 보다 자유로운 나라가 행복하겠죠. 이때 이 자유는 돈 타치, 손대지 말아라, 구속하지 말아라, 나를 자유롭게 하라,
바로 소극적 자유죠. 그런데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치권이죠. 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사회권인데요. 사회권은요, 적극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실상 기회가 평등한 나라라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유, 적극적 자유라고 그러죠. 사회권, 그래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이 세 가지 권리가 다 보장된 나라, 마샬의 시민권이 확립된 나라, 이런 나라가 행복하더라. 아까 제가 북유럽 5개 나라가 행복 순위가 아주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는 이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권리, 즉 시민권이 충분하게 확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의외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은 이 자유권은 잘 보장되어 있는데 또 참정권도 비교적 그래도 잘 보장되어 있는데 이 사회권 점수가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행복 순위가 밀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권이 가장 큰 지금 행복의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를 못한 거죠. 자, 어떤 역사적 시기는 다른 역사적 시기에 비해서 우리 인류가 더 행복했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어떤 역사 시기에는 더 행복했을까요? 경제 문제를 해결을 잘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행복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주거라든지 교육, 고용 이런 게 잘 갖춰진 나라였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된 건데요. 경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의 문제고요. 즉 경제 성장의 문제죠. 또 하나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라고 하는 복지죠. 복지 분배와 경제 성장, 생산과 분배,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돼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때 그 나라가 행복해지거든요. 우리가 경제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에 따라서 그 당대 사람들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대나 중세 시대 때는요, 우리 인류가 이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했어요. 왜? 이 생산의 수준은 낮았고요. 그리고 신분제 사회에서 분배는 불공정했죠. 생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산된 것을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불공평했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중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근대를 거쳐서 현대로 오면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의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 수준은 높아졌고 분배도 꽤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 수준이 역사적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높아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요, 이 경제 문제,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 문제죠.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가 찾아낸 방법은 세 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과거에는 주로요, 전통에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통이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요. 명령으로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전통, 명령, 시장,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는 그럼 뭐죠? 그렇습니다. 성장,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첫 번째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배적인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대 중세를 거치면서 관습하고 관련이고요. 이 관습은 또 종교의 힘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 이렇게 관습 그리고 종교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 절차예요. 이게 전통입니다. 이 전통에 따라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요. 즉 생산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근데 이 방법은요, 지나치게 정태적이고 경제적 진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이게 정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 경제 발전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방식이요, 명령이에요. 명령. 요거 한 번 더 언급할까요? 전통에 의한 방법,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부모가 가진 직업에 그대로 종사하잖아요. 고대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죠. 부모가 노예이면 나도 노예죠. 부모가 농꾼이면 나도 농꾼이고, 지금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죠. 이거는 전통이죠. 관습과 종교의 힘에 의해서 생산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잖아요. 일자리도 부모 걸 그대로 물려받고 있죠. 부모가 빨래하는 직업이면 자식도 빨래를 하고, 부모가 뱃사공이면 자식도 뱃사공을 하는 거죠.
자, 명령이 두 번째 방식인데요. 자, 지배자가 어떤 권위적인 명령을 통해서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인 생산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주로 고대나 중세 사회에서는 많이 사용됐잖아요. 고대 이집트 시절에 파라오가 명령을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짓게 했죠. 도로도 건설했죠. 그리고 뭐 고대 중국에서는 어땠습니까? 황제가 명령을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건설했잖아요. 고대 로마나 남북 전쟁 이전에 미국 남부 사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노예제 사회였죠. 노예 경제죠. 노예에게 주인은 명령을 했죠. 명령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명령을 통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죠. 근데 이 명령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그럼 뭐 고대나 중세만 있었냐?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명령. 여러분, 지금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건 명령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의 방식이죠. 소련이나 구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실시되었던 정부의 경제정책, 이건 명령이죠. 처음부터 계획경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쟁 시기에는 전시 경제체제, 이게 명령이죠. 자연재해, 지금 코로나19 닥치니까 국가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는 지금도 명령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법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이한 점은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시장의 원리보다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우월한 성과를 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령이 시장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우월한 성과를 내기도 한다. 과거 구소련의 소비에트 초기 스탈린 독재 시절이 있죠. 그럴 때는 이 경제개발 계획이 굉장히 큰 성과를 냅니다. 전후 일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그리고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일본의 그 개발 과정, 이런 경우에 정부의 명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박정희의 그 개발 독재도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이것도 주로 명령에 의존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발전을 촉발하는, 그리고 강제하는 강력한 촉진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개발경제학 쪽에서는요, 이 발전경제학 혹은 개발경제학 쪽에서는 이 명령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명령 방식은 경제개발의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는 나름의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이게요, 계속될 수는 없어요.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계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에 갔으면 이제는 이거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아요.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시장의 원리를 이게 억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획경제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나 구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이어졌잖아요. 박정희의 몰락으로 이어졌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시장의 방식인데요. 중세가 끝날 무렵에 시장사회가 출현했던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시장사회. 그래서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쯤부터 시장사회가 본격화된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가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 250년의 전통밖에 되지 않는 거죠. 시장사회는 이것은 전통과 명령에 의해서 생산과 분배 문제를 해결해 오던, 전통과 명령에 의해 생산과 분배 문제를, 즉 경제 문제를 해결해 오던 오래된 낡은 방식에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 잉태가 되면서 함께 운영되다가 나중에는 서서 이것이 주된 방식으로 나서게 된 거죠. 이 시장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전통이나 명령에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모든 개인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회 전체의 경제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부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방식의 장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죠. 가장 최후에 발견한 게 뭡니까? 바로 시장의 방식,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의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쭉 발전해 왔던 겁니다. 우리 인류가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낸 것은 거의 5천년이 다 돼 갑니다. 뭐 한 4천년, 5천년쯤 되죠. 그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행복의 증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노력하는 것, 즉 투쟁을 해왔던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죠. 그리고 그 영토 안에 있는 주민이죠.
이것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치 조직을 우리가 국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와 기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변화 발전해 왔죠. 이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 따른 국가 유형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 약탈 국가죠. 둘, 발전 국가죠. 셋, 민주 국가죠. 넷, 복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천 내지 5천 년의 국가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이 네 단계를 거쳐왔는데 가장 긴 시기는 약탈 국가의 시기였고, 최근 한 250년 전부터 근대 발전 국가 그리고 민주 국가, 최근에 한 그 90년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복지국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된 바로 복지국가,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 4개 단계의 국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첫 번째로 이 약탈국가, 그리고 혹은 정복국가죠. 지배자들이 영토와 그리고 영토 내에 있는 주민을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는데, 이 영역을 점점 넓히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주민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탈국가, 정복국가라고 하는 긴 역사적 시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효과로 가는 여정, 저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알림종 요거 꼭 눌러주시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